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특수부대에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이유. 2. 이런 건 미국도 불가능. 3.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자 외신도 깜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들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의 특수부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최근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강철부대라는 특수부대 관련 예능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국에 있는 각종 특수부대를 제대한 예비역들이 모여 서바이벌 경쟁을 벌이는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빌리빌리라는 동영상 사이트에는 관련된 수백 개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다는 사실에 일부 외국인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수부대 의력은 예전부터 강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인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마다 한국의 특수부대 예능을 따라하며 몸싸움 게임을 하는 게 유행으로 번질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단순히 예능 방송 하나만으로 보고 한국의 특수부대 전력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능은 예능일 뿐이기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특수부대의 전력보다는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외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면 아시아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하고 체격 역시 모두가 왜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방송뿐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명상이나 사진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 편견이나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동남아인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왜소한 체격이 있는데, 막상 동남아 군인들을 봤는데 미군에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또한 한국인들의 외모에 대한 칭찬 역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반응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특수부대원들의 경우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한국인들의 외모나 체격은 중국이나 일본 등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과학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들이 일본인과 중국인에 비해 3터부터 4cm 이상 더 크다고 하는데요. 1700년대에 일본인들이 기록한 삼도통 남도설에는 조선인들은 체격이 거대하고 힘도 세며 밥도 일본인들의 2배 이상을 먹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분명 아시아인이 아닐 거야, 여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나서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외모와 체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인들을 포함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특수부대를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실을 말해줄게. 한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제일 효과적인 부대였고 베트콩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인물들이야.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무서웠다는 이야기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 역시 예능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따라갈 수 없어. 특전사 예비역들을 데리고 영화보다 재밌는 예능 방송을 만들어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확실히 한국인들의 외모는 남자나 여자나 아시아인들과는 달라. 뭔가 서양과 아시아인의 장점을 섞어놨다고 할까? 저 중에 내 이상형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건 비밀이야. 사람들이 괜히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게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외모가 관심을 끌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 물론 그들은 그 외모의 연기까지 완벽해. 태양의 후예라는 한국 군대 드라마를 보면서 다 허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한국의 군인들은 오히려 더 멋있구나. 강철부대라는 방송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바로 다운받아 봐야겠어. 한식이 맛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엄청 살이 찌는 음식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왜 유독 한국인들만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 체격이 좋은 거야? 단순히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 일본인과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의 먹는 양은 확실히 많긴 해. 그리고 일본과는 다르게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저 아시아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큰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아시아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방송이다 보니 군인을 중에서도 외모가 뛰어난 군인들을 선발했겠지만 한국을 가보면 길거리에서도 잘생기고 이쁜 한국인들을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군인들을 보면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감정인데 이상하게 한국 군인들만 보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아마도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 대한민국의 UDT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네이비실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했어. 그리고 CCT나 특전사 707 같은 부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들 역시 한국에서는 최고의 훈련을 받기로 유명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들었어. 난 지난번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나온 리정혁이라고 하는 북한 군인과 사랑에 빠져버렸어. 물론 드라마였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군인들은 뭔가 남달라. 내가 알기로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무술이나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드라마지만 실제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지. 이상하게 한국 남성들은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의 평균 체격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만큼은 나 같은 서양인들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 최근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나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있었어. 한 번씩 이런 특수부대원들끼리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관심이 가더라. 역시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남달라. 나 같은 여자라도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애국심과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그럴 때만큼은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게 군인들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 군인들은 세계적인 사건에 여러 번 파병되어 큰 엄적을 남기기도 했다. 가장 최근을 보자면 아덴만 여명 인질 구출 작전인데 지금 세계의 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한다더라. 요즘 이런 한국의 TV 프로그램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특히 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 중국 방송을 보면 한국 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너무 형편없어 보였지.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들과 여성들의 골격이 점점 커지게 됐어. 그리고 요즘 10대들의 평균 키는 남성 173cm, 여성 161cm라고 한다. 이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양인들보다 훨씬 크다고 해. 최근 한 외신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경전투기 FA-52 수출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T-52 연체 대금을 환율차로 인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허겁지겁 지급한 이유가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방사는 세계 무기 시장을 싹 쓸어담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이고 무기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시장에도 한류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동남아, 중동, 동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국산 명품 경전투기인 FA-50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이래로 10년 넘게 전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결정된 폴란드로의 수출은 특히 그 의미가 컸습니다. 폴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화 개량형인 FA-50PL을 개발하면서 그 대부분의 개선점을 동일하게 반영한 FA-50 블락 20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FA-50 블락 20에는 KF-21을 개발하며 습득한 다양한 신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공대공 무장인 AMRAAM과 사이드와인더가 통합됩니다. 이에 더해 현대화된 전투기의 필수 요건인 AESA 레이더가 탑재되고 합동 헬멧 조준 장치 JHMCS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나토 호환 데이터 링크가 추가되죠. 그리고 이렇게 경전투기 치고는 호화로운 성능 개선을 통해 한국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가 인도의 테자스를 버리고 FA-52 블락 20을 36대, 약 2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외 방산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블락 20을 도입할 계획임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FA-50 블락 22 AESA 레이더, 데이터 링크, AMRAAM과 사이드 와인더 통합, 그리고 GBU-38J 댐위 통합을 눈여겨본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러한 성능을 갖춘 FA-52 새로운 변종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다며 한국의 무기를 채택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잘 만든 무기를 수출하고 현지의 자금 지원으로 개량하고 개선된 성능으로 또 다른 국가에 다시금 수출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로도 명성이 자자한 바, 이렇게 점점 수출 판로를 넓혀나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더더욱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하면 개량을 마친 후에 FA-50은 이미 동급의 전투기 중에선 견줄 상대가 없는 수준이 되는데요. 오히려 한 체급 위인 F-16V에도 근접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하이로우 믹스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거의 유일하고 완벽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FA-50 블락 22 수출길이 열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FA-52 원형인 T-50을 가장 먼저 수입해간 국가인데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한국한테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있는데요. 이들은 T-50뿐만 아니라 KF-21과 잠수함 사업에서도 개발비 지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를 않았던 상습범이라서 작년에 2차 도입분 계약에서는 선수금이 입금된 일자로부터 계약 이행이 시작되는 특이사항을 따로 만들어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한국은 인리가 돈을 낼 때까지는 계약된 수량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아쉬운 쪽이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고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1년여 만에 허겁지겁 선수금을 입금했습니다. 선수금 입금 시기는 FA-52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보다 대략 일주일 정도 빨랐는데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인도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급하게 계약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들이 돈이 없어 입금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일 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재빠르게 입금한 것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의 역사적 정통성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 보르네오 지방의 영토 분쟁이 양국 간 전쟁으로 비화된 적도 있어 현재는 한일 관계 버금가는 견원지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서로를 명백한 적국으로 여기며 유사시 전쟁까지 대비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T-50을 먼저 확보했다고 생각했더니 돌연 말레이시아가 T-50보다도 아득하게 발전한 FA-50 블락 20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선수금을 지급해야만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면서도 말레이시아의 신무기 도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내는 출혈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약정상 작년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을 가정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사이 오른 환율만큼 지급할 금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지급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며 뻔뻔하게 버티던 인리가 추가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뱉어낼 만큼 말레이시아의 고성능 무기 확보가 인리에겐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리가 FA-50에 유난히 벌벌 떠는 이유는 KF-21은 대금 문제로 시제기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블락 22 공대지 성능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눈여겨보았다고 직접 언급한 GBU-38J 댐은 MK 전팔령 시리즈 무유도 항공폭탄에 장착해서 유도 능력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 키트로 무작정 쏟아 붓던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에 장착하면 INS와 GPS를 통해 탄착점을 유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비교적 싼 값으로도 단순한 폭탄을 미사일처럼 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공대지 무장이죠. 다만 JDAM은 본체가 항공기 밑에 가려지는 동안은 위성의 GPS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어 항공기가 신호를 대신 받아서 전선을 통해 한동안 전달해줘야 하고 그래서 GPS 수신 능력이 없는 항공기로는 운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죠. 태생부터 유도무기인 미사일같이 시스템 통합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운용 기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가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JDAM의 개념은 차용하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GPS 유도 폭탄, 통칭 KGGB를 개발합니다. 무유도 항공폭탄이라면 한국 공군도 잔뜩 가지고 있고 북한의 장거리포나 방사포를 해치우는 데에는 이만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미사일 전력에 껌뻑 죽는 한국은 지상 타격 능력을 지닌 무기라면 이미 거의 수십 가지나 가지고 있지만
고작 대포나 로켓 같은 저가치 표적에다 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KGB는 JDAM의 3배가 넘는 1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JDAM과 달리 투하 후에도 몇 차례 정도라면 경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적 방공 전력의 요격권 밖에서 어느 정도 이동하는 표적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DAM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터치스크린 장비로 이 장비로 GPS 신호 수신, 표적 할당, 조작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항공기는 사실상 KGB 본체를 기계적으로 탑재,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JDAM의 완전한 상위호환인 셈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JDAM을 운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아 FA50을 도입하지만 요구 성능상 완전한 우위인 만큼 차후 KGB 역시 수입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침 태국이 이를 수입해서 과거 한국이 수출한 T50TH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에 이어 태국이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LIG 넥스원으로부터 미공개 수량의 KGB를 사갔다고 합니다. 태국 역시 동남아에 맹주 자리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다투고 있어 양국이 좋은 관계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죠. 주변국이 차례차례 한국의 고성능 무기를 두르고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 인니는 한국을 상대로 더 이상 뻔뻔한 태도를 일관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완납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자신들이 댄 자금으로 개량된 무기를 다름 아닌 적국이 사서 두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FA50은 로우급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몇몇 국가에서는 누가 먼저 FA50으로 무장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면 개발 당시 FA50이 가장 까다로운 경쟁자로 여겨지던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은 8년 동안이나 단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해 이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펜을 개발한 사부의 최고 책임자 미카엘 요한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공기 수출에 대한 극도의 실망을 했으며 그리펜의 능력이 열악한 것이 아님에도 비교 우위를 가져올 수 없어서 수출 잠재력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펜의 주요 장점은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FA50은 대당 가격은 더 저렴하고 배송 속도도 빠르며 심지어 꾸준한 성능 개량까지 기대할 수 있어 그리펜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FA50이 어느새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최초 비행 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개량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강한 국력을 위한 신념으로 지치지 않는 뛴걸음을 계속해온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자들이 지금의 대체 불가 FA50의 지위를 만든 것이죠. 이들이 신념으로 지새운 수 많은 밤과 낮의 결과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석권이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탄생입니다. 앞으로 KF-21이 양산되게 되면 그 FA50조차 뛰어넘는 성능의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한국의 공장은 문전성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이 모두 한국 방산 기술자분들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계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터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 양에 2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스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계 생일인 7월 15일이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 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에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터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터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계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토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 4회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